제가 단속하면서 본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안 본 사람은 있겠죠. 근데 한 번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김종훈도 많이 봤겠죠. 안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걸 알아. 한류보다 또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 보자.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뭐 모방 범죄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역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에서는 영화혁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화가 문화가 아닌 전략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영화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경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연극으로 훌륭히 옮겨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시었습니다. 목표는 김종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후보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던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 이철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북한 영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 못했지만 약간 잠깐 본 거는 약간 자기적인 편집이 조금 어색한 올드한 스타일이었어요. 네. 혹시 가장 인상적이거나 기억이 나는 장면 있으신가요? 항상 죽기 전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고 죽는. 모든 영화가. 네, 그 대부분의 영화에서 이게 사람이 총 맞으면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총 맞고 이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고 죽는 단골 대사죠, 그게. 네. 많이 죽기 전에 들어봤네요. 항상 하고 죽는. 저는 북한 영화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 아직도 좀 어릴 때 기억인데 좀 충격이었는데 북한 영화 중에 그 정도의 스킨십이 있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 외국에 가서 찍은 영화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여자 스킨십을 하는 건데 남성이 뒤에 가서 여성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스킨십을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 북한 영화에 거기 나와가지고 북한 영화 있어요? 네, 좀 파격적이었던 게 이제 그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던 게 좀 충격적이었죠. 그런 장면 못 봤어요. 그게 민족과 운명의 네. 그렇죠. 민족과 운명의 이제 그 박종희 편이에요. 김형욱이 그때 당시 네, 맞아요. 정보부장했던 김형욱이가 미국에 이제 건너가서 이제 박정희 막 비난하고 하니까 이제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김형욱이를 이제 잡아오려고 김형욱이 애인을 시켜서 파리에 유인해 와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애인이랑 그 김형욱이가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내용을 그- 본 게 아니고 장면만을 네. 봤어요. 아마 아. 몇 번 반복해서 봤을 걸. 그거만 들었어. 그거 계속 그래서 반복.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용을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냥 그 진짜 인상에 남는 건 강렬하게 남기 때문에 진짜 몇 번 돌려봤어요. 그거. 기억 오래 날 거예요. 북한 영화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거는 역시 그 스킨십. 아마 우리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떡하죠? 원래 이제 북한 영화는 뽀뽀하고 뭐 키스하고 이런 게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북한 영화에서 이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 게 철길을 따라 촌말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김종일이가 신상옥이를 납치에다가 신필름 영화 촬영소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 철길을 따라 촌말리라는 영화에서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 걸 보고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키스 때문에. 와, 우리도 저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그게 제일 아마 강하게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모든 장면이 다 이제 그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 북한 영화 떠나서 북한 TV에서 제일 핫한 배우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김정은이에요. 그냥 TV만 틀면 김정은 나와. 제일 핫한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상이 담긴 내용만 보다가 갑자기 키스씬 탁 당긴 거 보니까 와,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그 후에 그 영화는 못 그냥 보게 됐습니다. 못 보게 저희 못 만들었어요. 봤어요. 신상옥 씨가 이제 그 가신 다음에 그 신필름 영화들 다 그냥 싹 없애치웠죠. 통째로. 김정일 시기 북한의 첫 번째 영화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정일이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에 선전선동부 용화과장을 하면서 북한 용화를 완전히 이제 변혁시킬 그 결심을 했습니다. 용화혁명을 일으켜서요. 수령을 형상한 그런 용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5대 가국이라든가 또 이러한 가국들을 이제 그 용화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이 됐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피바다라든가 꽃밤소녀라든가 이런 5대 명작들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우식 수준은 다 당과 수령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잡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영화가 사람들한테 정말 가슴에 와 닿았고 진짜 재미도 있었어요. 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 때 그 영화 많이 봤는데 뭐 재미도 있었습니다 나름. 혹시 다른 분들은 김정일 씨기 기억나는 영화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민족과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식상하지 않고 조금 네, 북한 신선. 영화와 좀 달리. 아, 네. 신선하군요. 그때가 좀 북한이 돈이 많았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직접 현지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맞아요. 그 캐나다의 도로를 이제 오픈카를 열고 막 달리는 맞아요, 장면도 맞아요. 나오고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이제 뭐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하니까 현지에서 해외 촬영. 네, 현지에서 진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는 북한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 아니면. 그래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의 리춘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 감독이죠. 감독인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 최고의 칭호인 김일성상 개간인 인민예술가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김정일의 치하도 엄청 많이 받았고 이 사람이 쓴 작품들도 되게 유명한 편이죠. 곡절 많은 운명이라던가 뭐 생애의 흔적 뭐 이런 그런 영화들도 좀 많이 봤었어요. 일친구라는 작가는 사실 이제 김정일을 굉장히 아낀 작가입니다. 글도 이제 많이 잘 썼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작가들이 쓴 글이면 그냥 바로 혁명화, 노동혁명화 처벌 당할 수 있는 것도 일친구가 쓴 거는 다 용서를 받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북한에. 일친구가 직접 작사도 했다고 하는데 그 심장에 남는 사람 영화의 주제곡 심장에 남는 사람 역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 심장에 남는 사람이 북한 영화 최초로 당일군을 비판한 영화였어요. 북한을 끌고 나가는 기본 엘리트 집단이 노동당인데 노동당 일꾼들이 이걸 좋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친구가 사상이 변했다라고 해서 혁명화 보내려고 했다가 김정일가 네 친구 이거 명작이다 해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부를 또 만들어라. 인정했구나. 그래서 2부를 만들었는데 1부에서 당비서 역할을 하면서 막 그 정말 그 주먹이 센 일꾼 역할을 하던 사람이 서청명을 부렸다 해서 그 사람이 혁명화 가는 걸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가 그걸 보고 저 친구 잘한다 했더니 좀 지내 나가는데 해서 이 친구가 그때 혁명화 갔다 왔어요. 그렇게 이제 일충구라는 사람은 정말 그 김정일가 아꼈고 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북한 현실을 그대로 이제 그 각색한 그런 영화들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 심장에 남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노래방 가면 나와요. 진짜요? 네. 대한민국? 저는 노래방 가면 무조건 부르는 노래인데 꼭 불러봅니다. 왜냐면 이 노래는 사상이 없어요, 일단. 그렇군요. 북한 영화 OST가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져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흥행한 영화를 천만이 봤다고 해서 천만 영화라고 하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천만 영화.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그런 통계를 안 해요. 통계 자체를 안 하고 영화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사상 의식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선전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통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와서는 영화관에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이건 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잘 가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영화를 워낙에 잘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잘 안 갔는데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 관람이라는 걸 조직을 해요. 단체 관람해서 표를 무대기를 위해서 직장에다 떨굽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본인이 사는 게 아니고 월급에서 공제해 버려요. 그럼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시청률은 높죠. 많은 사람들이 보죠, 영화를. 강제로. 어쨌든 봐요. 안 보진 않아요. 그럼 1,000만은 찍어요? 1,000만 찍겠죠. 거의 2,000만 찍지 않을까 막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학교 때 동원돼서 많이 갔었어요, 영화관에. 이미 다 방영됐던 영화인데 그렇게 가서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새로 나온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쟁률이 있긴 있어요. 영화관 앞에 가서 보면은 그거 보겠다고. 근데 이제 저는 영화관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이제 건물 안에 영화관이 있잖아요. 밑에는 막 마트 그 위에 영화관이고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북한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영화를 하는데 밖에서 다 들려요. 네, 지금 무슨 그렇죠. 영화 하는구나 이렇게 네. 대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약간 그런 좀 낡은 시설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고 뭐 옛날에 방영했던 영화들이니까 더 잘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로 많이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을 하도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대체로 많이 봅니다. 우리도. 예, 집에서 대체로 많이 보고 그리고 USB를 통해서 많이 보고 하고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좀 표가 좀 4,000원 정도예요. 제가 올 때 2016년 기준입니다. 왜 돈이 비싸냐면요. 북한은 전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동기를 돌려야 됩니다. 발전기를. 기름을 넣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화가 신선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지나면 안 가지만 영화관에 젊은이들은 좀 갑니다. 예, 왜냐하면 영화관이 거기는 좀 어둡기 때문에 청춘 남녀 데이트하는 장소로 좋아요. 영화관이. 데이트 역시.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영화 안 영화관은. 예. 옛날 영화 나오는데 가요. 그 가서 그냥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관이라는 개념이 약간 조금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 나죠. 이게 김정일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 시스템이 지금 북한 영화의 뼈대가 됐습니다만 요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들이 굉장히 지루한 거잖아요. 정말 클래식한 고전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틈을 타고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위원님? 결국은 한류 열풍이죠. 그러니까 이제 1995년 4년에 김일성이 죽고 95년부터 고난행군 들어가면서 장마당이 생기고 2000년부터는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의 경협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이제 한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한류를 보면서 이때까지 받았던 세뇌 그게 지우라고 하지 않는데 지워지는 겁니다. 한류가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런 한류를 막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달라져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데 점차 한류에 중독되다 보면 사람들이 말까지 바뀌어져요. 서울말 쓰는 애들 맞아요. 굉장히 엄청 많아요. 말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 표현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억양까지 이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억양까지 바꾸면서 막 애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회적으로 좀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거기다 또 플러스 뭐냐면 외모까지 바꿔요. 이런 거 애들은 외국어 대학에서부터 나왔다는데 머리 염색하고 출근하는 애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류가 들어오면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쏙고병든 사상문화적 침투를 해서 망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한류 단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민희 씨 역시 그 당시에 한류의 열풍이 느껴졌나요? 저도 많이 봤죠. 네, 이게 조금 세대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잘 모르세요. 네, 저희도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10대 때, 20대 때 그때 친구들끼리는 그냥 앉으면은 드라마 이야기하고 드라마에 나왔던 한국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못해도 3명 중에 1명은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보지 않았을까 드라마를. 드라마 아니면 노래를 한 곡 정도 이상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을동화, 겨울연가, 그다음에 뭐 천국의 계단 이 드라마는 그때 당시 10대 친구들이 다 봤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유명한 드라마였고 저는 영화도 좀 많이 봤었는데 마파도 옛날 영화긴 하죠. 마파도라고 되게 재밌는 영화잖아요. 그 영화도 봤었고 돌려차기라고 현빈 배우가 되게 옛날에 나오는 뭐예요? 네,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우리보다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 한국에서 개봉됐다가 잘 안 보고 이렇게 잊혀지는 그런 걸 제가 본 거예요. 북한에서. 와, 대한민국 사람보다 저는 막 열광하면서 봤던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는 영화가 북한에서 본 게 꽤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폭력 서클 영화를 하니까 조사관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지까지 방송하면서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북한에서 진짜 재미있게 봤거든요. 뭐 두 분은 MZ이고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위원님은 무려 또 외교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한류 콘텐츠를 봤다 안 봤다. 무슨 한류 보는데 MZ가 어디 있고 왜 그래? 고위급 관료니까 좀 없습니다. 당의 충성심이 높을 것 같아요. 많이는 못 봤어요. 많이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는 못 봤는데 제가 제일 처음 본 거는 이제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가을 동화 그거 봤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그게 뭐 평양에서 막 휩쓸고 사람들이 가을 동화 열풍이 날 때니까 그것도 제가 봤댔고 두 번째로 꼽으라면
그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그 영화를 역시. 제가 진짜 인상 깊게 봤어요. 김태희. 재미있게 봤. 그러니까 김태희 그분이 예뻐서 본 것도 있지만 네. 그 스토리를 너무 이제 재미나게 이제 읽다 보니까 그걸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인상에 막 심하게 남았던 그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이제 백공구라는 곳에서 좀 있었거든요. 제가 단속하면서 본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안 본 사람은 있겠죠. 근데 한 번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중독성. 예. 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아예 안 본 사람들은 아예 배제하는 거고 본 사람들은 이걸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이제 한류 열풍이다라고 하면 이제 백공구를 비롯해가지고 또 육사 2016년에 육사 상무라고 생겼는데 이거는 백공구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한류 단속 통제 기관입니다. 그런 거 생길 정도로 이제 한류 통제가 좀 북한에서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백공구라는 게 한류 문화를 단속하는 팀인 거죠. 이 백공구라는 게 사실은 한류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뭐 마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류를 하도 많이 보다 나니 검열을 해야지 이걸 보니까 이게 제일 안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류에 집중돼 있는 거지. 그래서 오리지널 한류만 단속하는 게 2016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6월 4일 생겨난 게 육사 상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오리지널 그죠? 이제 한류 단속인 거죠. 콘텐츠 단속. 네. 원래 이제 그 북한의 한류가 사실은 이제 2000년대에 이제 국경을 통해서 막 물밀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됐는데 그 사회적 통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때 이제 움츠러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이제 활성화된 게 저 백공구 저 보이브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제 한류를 잡습니다.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해서는 잡아서 이걸 바꾼 보내주군 단속인 걸 또 돌려요 뒤쪽으로. 그래야 또 잡잖아요. 또. 잡으면 또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 한류는 줘서 백공구를 통해서 계속 돌고 또 도는 겁니다. 근데 한류 보는 것만은 또 괜찮아요. 보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한국 사람들 하는 모양 그대로 요네도 그대로 따라하고 말투도 서울 말투로 이렇게 해서 막 그 자기야 뭐 어쩌고 하면서 재미난 얘기 있어요. 젊은 남녀가 막 가는데 뭐 자기야 오늘 저녁 뭘 먹을 거야? 뭐 에이 그 뭐 이걸 먹어야지. 그러니까 천스러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니까 뒤에서 안전에 따라가다가 둘을 딱 덮쳤대. 야 너희 자꾸 꼬야 할 거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원도 결국은 한류에 말투를. 푹 젖어 있었다는 얘기죠. 북한 말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래? 그래야죠. 할래? 어. 오늘 어디 가서 뭘 먹을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꺼야가 없어요. 아 그렇죠. 어. 그 되게 북한에 일화들이 많아요. 검열 들어갔던 사람이 그 한국 드라마 보는데 그 가을 동화 보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보안원이 들어가지 단속 들어갔다가 착 자기네 뭘 보나 하고 감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 오니까 자기도 보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이 왜 울지 하고 보니까 보안원이 울고 있으니까 보안원 동심이 하니까 너네 왜 울어요? 이런 유래가 있듯이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북한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한류 열풍, 한류 그 말투 따라하는 게 조금 한때는 좀 흐름이었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백공구 감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웃 사이드로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뭐 완전 험악한 말인데 문착이라고 하죠. 네, 뭐 경고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중앙기관에 있는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집에는 이거는 정확한 정보 자료가 없이는 정보 제공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요. 기본 많이 하는 건 일반 주민들이죠. 왜냐면 만문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냥 막 문착하고 들어가서 카텍 수색하고 너네 봤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불쑥불쑥. 일화가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저녁에 다니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저도 그렇고 10대 때 친구들이 보면은 혼자 보진 않아요. 보고 친구한테 또 이제 보라고 주거나 뭐 같이 보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잡으면 계속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잡고 불어라 이제 막 그러면 이제 누구랑 같이 봤다, 뭐 누구한테서 받았다 이러면 그 집에 가서 이제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뭐 방안 구조를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주인공이 그 살았던 방이랑 똑같이 한 경우도 있었대요. 이건 빼박인 거잖아요. 정말 이 한류 때문에 북한은 항상 얘기하는 게 젊은 애들의 머리가 뭐 사상이 변질된다 얘기하는 게 잡아왔대요. 그러니까 백공구 상무를 데려왔는데 취조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당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런 친구도 있었고, 네, 그 정도로 얘기한.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고위급 자녀들이래요. 그러니까 간부 자녀들은 그렇게 잡아오면 다음날 바로 데려간대요. 허통치면서 데려간대요. 어디 내 아들을 이렇게 잡아봤냐고 막 그런 식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갔을 때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컴퓨터부터 뒤져봐요. 근데 암호 푸는데 보니까 백공구 타도 막 이렇게 암호를 채워놓은 친구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것도 단속 피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백공구 상부가 그렇게 많이 변질되고 뭐 뇌물 받고 놔주고 이러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제 백공구라는 것도 이제 시작 초기에는 굉장히 난폭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계속 이제 조명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트집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한 내부적인 관심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백공구도 막 하지 못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 입회할 송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북한은 모든 아파트들 가면 인민반장들이 있어요. 다 반장들은 보이부 끄나불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백공구 연합지부가 오면 인민반장한테 먼저 가요. 자, 우리 백공구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인민반 검열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기네가 인민반장이 잘못된 짓을 보위부에 갖다가 꼬여 바치는 거랑 외부에서 나와서 검열하는 건 또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될수록 안 걸리면 더 좋죠.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면서 인민반장 아들 집에서 모든 집들을 전화를 돌려요. 백공구하고 전화 돌리면 그다음에 이제 집들에서 이제 다 그 보던 것들 깊숙이 감추고 막 뒤지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체제를. 그렇게 결국은 지키려고 하는 자,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 간의 정말 갈등과 대립이 지금 오늘도 북한 내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잡으려는 쪽이 있다면 피하려는 쪽이 있겠죠. 그 꼼수가 완전히 박빙인데요. 이 백공구도 이런 꼼수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태양열 비판이 나오기 전 시대에는 전기가 오면 이제 저거를 봤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CDR로 봤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오늘 이 집에 단속을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그 집을 정전을 시켜요. 정전을 시키고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녹화기가 돌아갔잖아요. 그럼 CDR판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또 공개되면은 어떻게 하나 북한 주민들은 이 방법을 또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네, 맞아요. 뭐냐 그러면 알판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카드 있잖아요. 놀이할 때 카드 쓰는 거. 그거 갖다가 녹화기 밑에 착 긁으면 CD 알판이 정전돼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원래 전기 필요해야 네. 뺄 수 있는데 전기가 필요한데 없어도. 그리고 알판 빼고 다시 닫아 놓거든요. 그 시간은 되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보면 알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뛰는 놈과 잡으려는 거는 이게 끌고 당기면 계속되는 거예요. 팽팽하네요. 그리고 USB가 나오면서 좀 숨기는 것이 허술해졌단 말이죠. 작으니까 숨길 데가 오죽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잡으려는 자와 그리고 안 잡히려는 자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도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팽팽한 상황 같은데. 저도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게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북한도 벽이 얇다 보니까 옆집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돌리다 보니까 옆집에서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월감이라는 영화를 그때 원래는 그렇게 봤으면 신고해야 돼요. 저 집에서 지금 한국 영화를 본다 근데 신고 안 하고 친구들끼리 본 거예요. 이득인데? 재밌다고.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파가 나가는 걸 차단해야 된다 해가지고 녹화기 뒤에다가 또 스테인리스 밥 공기 같은 걸 이렇게 막아 놓으면 전파가 안 나간대요. 뭐 이런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방법까지. 단속을 피하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그러다가 정말 걸리면 처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든지 평양 문화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거의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잣대에 맞춰서 기준 처벌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백공구 내에서 자체 기준이 이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해도 기준 백공구 기준하고 황해북도 백공구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 있군요. 네, 평양도 다르고 잣대가 없다 나니까 이 법관들이 그냥 펜대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대에서 도당안전위원회라고 해서 도당안전회의를 엽니다. 그럼 그게 검찰, 보안, 경찰, 또 당일군, 행정일군 그런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법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거는 이제 백공구 사람들이 더욱더 좋게 됐겠죠. 네, 그 법이 나옴으로써
이걸 더 많이 받게 됐으니까. 아, 네. 한류를 단속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보위부가 있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백공구 때문에 북한에 한류가 돌고 있다고. 아, 네. 그렇군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까지 퍼진 한류를 계속 잡기만 할 수는 없었을 거고 김정은은 특단의 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2012년부터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는 조금 많은 변화를 추구를 했어요. 이제 한류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2014년 5월 달에 이제 제5차 전국 예술인 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전국 예술인 대회에 소환을 보냈어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시대와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이제 작품을 창작할 때 대한 내용이 이제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도 진짜 북한 사회 그 만연한 한류, 이 한류를 어떻게 하면 없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계속 물리적으로 통제만 하면 사회적 반발은 계속 고세지고 그리고 민심 위반 점점 커지고 근데 한류는 이상한 게 죽으면서도 보는 게 한류예요. 굶으면서도 보는 게 한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뿌리를 빼긴 빼야 되겠는데 또 김정은도 많이 받겠죠.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못 보게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한류보다 더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그 제2차 영화 혁명으로 김정은이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장모님께서 1차 영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나는 2차 영화 혁명을 하겠다. 그때 김정은이 한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도둑놈도 있고 당일꾼도 부패한 당일꾼이 많고 정말 사기꾼, 살인 없는 게 없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사람들이 영화를 본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영화를 창작해라 했는데 그때 영화과 과장이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아부꾼들이 많잖아요. 원수님께서 정말 탁월한 그 사상 내놓으셨다고 우리 예술부분이 우리 영화과가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당신은 안 돼.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굳어진 그렇지. 뼈를 굳어진 그 머리를 가지고 당신은 안 돼. 연세 많아서. 근데 김정은이 한마디 이 말 해서 조직부가 이제 바로 인사해서 교체했어요. 젊은 사람을 앉혀가지고 2018년 하순 그때부터 그 영화 배우들 그리고 이제 감독, 영화 감독들, 작가들, 촬영가들 그분들 네. 해서 문수 초대소에다가 갖다 여놓고 2주간 한국 영화하고 미국 영화만 매일 보여줬어요. 오전에 한국 영화 한 편, 오후에 미국 영화 한 편. 우와. 한국에 그런 속담이 한국에도 있나? 북한에 있는데 지랄도 몽속 펴놓고 아, 하라는 그렇죠. 말이라고.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랄도. 모르겠다. 그렇게 보고 싶은 한류, 그렇게 보고 싶은 미국 영화도 정작 갖다놔고 영화문헌 학습처럼 앉아서 이렇게 보라니까 또 사람들이 보기 싫어졌어요. 제가 거기 직접 들어가던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데 끔찍하다는 거야. 아침에 한국 영화 보고는 나와서 찬밥 대충 먹고는 또 오후에 미국 영화 봐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막 가스 소리가 사방에서 나고 아이고.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저녁 되면 그거 감상록을 또 써야 된다는 거야, 영화. 스트레스. 이게 완전히 고문인 거야, 고문. 일이니까. 그거 좋게 쓰면 안 되잖아요, 감상록. 그러니까 이걸 또 이거 영화 훌륭하고 이렇게 쓰면 또 이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벌써 한두 개 보고 변했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판적인 견제에서 이제 계속 쓰는데 그게 완전히 고문인 거예요, 하나의. 그렇죠. 네. 아무리 뭐 재밌는 것도 일로 가면 진짜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뭐 2주하고 끝내고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고난의 15일을 지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그 영화 시제품으로 3개 만들어라. 15일 보여주고요. 예. 세 팀으로 나눠서 영화를 각각 만들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회 현실 그대로 이제 까발려 넣는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일체 외부 나가서 발소를 하지 못하게 해서 3편을 만들었대요. 근데 내가 그중에 한 편을 알거든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럼 범은 보면 날아가는 거. 날아가요. 소문 들었고. 그 중에 한 영화가 나도 그 듣다 보니까 그 영화 제작단에 있던 친구가 해주다 보니까 마식령 스키장에 이제 젊은 남녀가 그 놀러 가는 스토리래요. 근데 기차 타고 가다가 이제 강도를 하는데 납치당했다는 거야. 여자가 납치가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보안소에 신고해서 보안소 아주 특수기동대랑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걸 구출하는 네.
그 영화 줄거리가 그게 그렇게 됐어요. 시나리오가. 근데 그 과정에 뭐 이제 강간범, 그러니까 막 그 보기 흉한 19금 그 장면도 막 나오고 막 그리고 지금 정말 그 살벌한 그 쏴 죽이고 막 그 특공대 들어가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해서 영화 진짜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만들었대요. 자극적이네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시범으로 만든 영화 세 개를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나요? 문제는 어디였냐면 그 세 편을 만들어서 김정은이한테 올렸대요. 김정은이 그 영화를 다 보고 한다는 얘기가 야 이거 이런 영화 돌렸다간 이거 어려 할리보다 못한데? 이 영화 돌렸다 진짜 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 영화들을 다 그냥 북한에 영화 만들어서 창고에 가는 영화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검열 쭉 올라가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하면 창고에 가는 영화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그냥 창고에 갓버렸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궁금하다 어떤 영화인지. 김정은이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만들라고 지시는 했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북한 정서상 이걸 공개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되고 북한 사람들에게 좀 역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의 기본 항상 가지고 가야 될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수정당 제일주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거는 진짜 한류처럼 만들다 나니까 야 이게 젊은 청년들이 이거 보고 배울 것 같은 거예요. 예,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요즘 내놓고 있는 것처럼 그걸 배울 것 같으니 아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북한의 영화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김씨 일가의 인물들을 연기하는 1호 배우인데요. 지금부터 그 1호 배우의 세계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북한 배우들에 대한 정보는 북한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지만 유독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 일가의 역할을 맡은 1호 배우들입니다. 놀랍게도 첫 1호 배우의 배역은 김일성이 아닌 삼촌 김형권이었습니다. 그는 김씨 일가의 항일 무장투쟁 정통성을 세우고 우상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핵심 인물입니다. 형권군, 내 그간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소. 그래서 고단한 결론이 무엇인가? 내 앞에서 사람이 개로 변모한 역사를 합리화해 보겠다는 건가? 이후 김정일 주도로 김일성이 주인공인 영화 조선의 별이 제작됩니다. 이때 김일성 역할을 맡은 첫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일제 침략자들을 족치는 본격적인 유격 전쟁을 벌이자는 거야. 조선인민에겐 힘이 있어. 불편의 힘이 있어. 청년 김일성 역을 맡은 이 배우의 이름은 강덕. 초반엔 배우의 이름이 비공개되었음에도 김일성이 주제인 모든 영화에 출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립니다. 강덕은 오직 외모 덕분에 신분까지 급상승합니다. 북한에선 그를 강덕이 아닌 김일성을 대하듯 대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호 배우들은 평양 시내 고급 아파트에 모여 살고 중앙당 간부들이 탈 법한 고급 승용차를 선물받고 영화 감독에게 깍듯한 예우를 받으며 특별 관리를 받는다는 후문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북한의 스타는 누구보다 고독한 걸까요? 1호를 닮은 1호 배우들은 외출이 제한된 것은 물론 다른 배역들은 일체 불가능해 평생 1호만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 일례로 2024년 개봉한 북한 영화 72시간에서도 강덕 배우가 출연하는데요. 수상동지, 38연선 일대에 배치된 부대들을 돌아보고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 왔습니까? 이 배우가 여전히 김일성 역을 맡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호 배우들은 더 1호처럼 보이도록 성형수술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당시 외과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요구에 따라 김일성의 또 다른 배우인 미영이를 성형수술했다고 밝혔는데요. 1호와 닮았다는 이유로 선발된 만큼 외모에 더욱 신경 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일성 일가를 연기하는 북한의 1호 배우들, 그들은 1호의 분신이 되었지만 북한 주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영화의 완성은 결국 배우잖아요. 북한에서는 캐스팅, 배우 어디서 어떻게 구합니까? 예술을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학원이라든가 금송중학교라든가 그 예술학원이라든가 이런 그 중요한 시스템이 있고 여기서 이제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 양성을 위한 평양 연극영화대학이라는 게 있고 비슷하네요. 그 외에도 길거리 캐스팅도 있어요, 북한에. 길거리?
가장 대표적인 길거리 캐스팅 된 사람이 홍길동, 아, 홍길동 주인공. 그 친구가 바로 이제 길거리 캐스팅된 케이스고 그 이후에도 2010년대 초반에 김종일이 영화를 쭉 보다 우리 배우들 왜 이렇게 안 예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연출가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예쁜 여자들 보면 무조건 캐스팅해라.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다 모든 기관들에서는 예술계에서 데려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보내줘라라고 해서 길거리 캐스팅이 그때 201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외무성에도 이제 우리 과외 같은 과외 그 예쁘장하게 생겼던 이제 문소원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길거리 캐스팅에 대해서 영화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영화 배우로 지금도 있어요. 저 오른쪽 네, 예쁘다. 저 친구입니다. 저 여자예요. 진짜 미인이네. 미인이시네요. 길거리에서 눈에 띌 정도네요. 지금 탑 배우 활동하고 실물은 있고. 더 예뻐요. 근데 외무성 정도면 되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럼 만약에요, 외교관 중에서 예뻐서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그러면 외교관과 배우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당에서 길거리 캐스팅했으니까 반드시 배우로 전향을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김종일이 2010년인가 그때 얘기할 때는 2010년 같아요. 그때 얘기할 때는 무조건 보장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출가들이 보고 예뻐서 손발하면 그거는 무조건 기관에서 무조건 보내주라 했는데 네. 근데 외교관, 영화배우 오는 걸 할 거야 하면 네. 나는 개인적으로 외교관 할 것 같아요. 저도 외교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북한 사회가 뇌물 사회 아닙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힘과 뇌물 배경이 있으면 그 어떤 짓도 다 하는 게 북한이니까 배우 안 하고 북한 배우들은 한국 배우랑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한국이면 외교관 연예인 나 연예인 그럴 거야. 되진 않겠지만 북한 배우는 월급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뭐 광고를 찍거나 뭐 이런 뭐 그다음에 인기가 높아지면 출연료가 높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월급을 받는 구조인데 그 월급도 이제 거의 뭐 무의미하잖아요. 그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진짜 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고 뭐 다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재라도 훔쳐다 팔겠는데 배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안 좋은 뭐 속된 말로 진짜 그 돈 많은 사람들이랑 사귀면서 이렇게 스폰 받아가면서 하는 게 직업 그런 약간 어두운 쪽으로 소문이 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배우로 뽑혀도 저도 학교 때 이제 학교에 뽑으러 오는데 뽑힌 친구들도 안 가요. 안 가고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가거나 막 그렇게 가고 아니면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택하거나 예쁜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제가 있을 때 그 개월량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월량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을 거의 뭐 약간 공개 오디션 비슷한 길거리 캐스팅을 한 거예요. 소문을 막 내고 다닌 거죠. 개월량 주인공을 뽑으러 다닌다 해가지고 뽑힌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왔는데 나름 또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인기도 타고 뭐 소문도 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 캐스팅은 예쁜 사람들만 하진 않아요. 제가 살았던 지역에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악역을 하는 사람인데 조맹훈인데 조맹훈. 본인의 이름은 조맹훈이가 아니고 그 사람 본명은 방서군입니다. 그 사람 고향까지 제가 다 알아요. 황해남도 연안군 화양리 6반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제 옆집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보위부에서 있을 때 이제 조동을 많이 하다 나니까 그게 영화 촬영을 왔다가 생긴 게 하도 간첩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캐스팅한 거예요. 간첩 생긴 게 어떻게 뭐예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간첩. 아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간첩의 간첩처럼 생긴 형의 사람. 이마 벗어지고 네. 눈 좀 크고 네? 얼굴 길고 네? 좀 악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간첩같이. 어쨌든 또 간첩처럼 북한에서 악역을 많이 하는 역할을 또 실제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 근데 2차 영화 혁명을 하겠다고 선언한 김정은. 영화가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수행착오 끝에 완성된 김정은 시대의 영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한국 와서 봤던 영화 중에서 네. 그 72시간이든가요? 네, 맞아요. 그 영화 보고 내가 엄청 처음엔 엄청 놀랐어요. 북한 영화는 수령을 신격화하는 영화입니다. 수령님 나오면 아주 그냥 네. 그렇잖아요. 담배도 안 피우고 욕도 안 하잖아요. 고친 말도 안 하고 굉장히 그 말도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 반하고 막 그러는데 그 72시간에 나온 김일성은 담배도 피우고 오. 화도 막 내고 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외부 정보를 아예 모르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신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면서 외부 정보도 유입되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치부도 다 이제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간이다. 수령도 결국은 인간이다. 이런 그 이미지를 많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대결의 낮과 밤이라는 영화를 이제 방영을 했대요. 금산에서 폭발한 지난 미려 600톤의 거대한 파괴력은 반경수 피라미드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확실히 그 촬영 기술이랑도 많이 또 좋아졌어요. 옛날하고 정말 달라요. 궁금한 확실히 사실이에요. 다르더라고요. 예. 저거 CG 아니에요? 합성, CG죠. 우와! 네. 이거 미션 임파서블 비슷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따라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보니까 해외 영화 많이 따라했더라고요. 아, 오. 오. 어머. 그 스릴 있는데요? 실감이 있죠. 오. 이 대결의 낮과밤은 이제 김일성의 암살 시도를 다뤘던 2022년 작품 하루낮 하루밤의 속편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김일성의 암살 시도라면 대결의 낮과밤은 김정일의 암살 시도를 다룬 작품인 거죠. 보니까 북한 영화 제목에 왜 이렇게 낮과 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네. 이유가 있어요? 수령을 지키는 보위 전사들한테는 낮과 밤이 따로 없다. 따로 낮에도 이 자기는 뭔가 지켜야 되고 밤에도 역시 자지 못하고 이 수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낮과 밤을 계속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보위부 네. 분들을 위해서 쓴 표현이 많아요. 낮과 밤. 낮과 밤이란 책도 있어요. 24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책 내용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보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되게 많이 쓰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흑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1월 3일 날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하는 미국 특수작전 했잖아요. 네. 바로 그날 또 북한에선 그 무슨 그 대결의 낮과 밤이라는 영화를 이제 방영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북한 영화 중에 난 김종일 장군님, 원수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봐서도 김종일 이렇게 말하는 그 영화 처음 봤어요. 35년 동안 준비해온 거사의 목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열차다. 나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로서는 정말 뭐 수령님, 장군님 맞아요. 만세만 부르던 영화 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테러하는 영화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게 되고 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영화도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북한 영화에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영화들 이제 결국은 이게 김정은이 제2차 영화 혁명이 산물인 거죠.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 김정일이 암살하 갔다는 놈이 국방위원장을 왜 붙여요? 김정일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순화시켜서 띠 한참 좀 쉬었다가 국방위원장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변화를 시키려고 하긴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북한 영화에서 승용차 하나를 날려버린 건 아마 최초가 아닌가. 그러니까 차 날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돈도 좀 들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북한 영화 치고는 굉장히 과감해졌다. 그러니까 살인 장면도 막 나오고 그러고 이제 애정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면도 꽤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어쨌든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파격적이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너무 오버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편집 프로그램 처음 구독한 사람이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찰떡 비유다. 네, 줄거리에만 집중을 해도 기본만 해도 잘 나올 텐데 아직 되게 너무 과하게 하는 느낌? 점점 가면서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때를 거듭하면서 세련돼지겠죠. 저는 이제 편집 기술보다는 북한 영화에서는 사람이 자기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게 없어요. 북한군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 내용이 되게 신기했는데 그 72시간 되게 신선하게 저도 봤거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번에 나온 거 대결의 낮과 밤. 전 여기서 보면서 저 영화를 도대체 북한 사람들이 보여서 뭘 뽑으려고 하는 거지? 세상에 용촌역 폭파 사건, 김정일이 암살 사건을 갖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공공연하게 내가 TV로 영화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 거 보고 물론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북한도 그렇다는 거 인간적인 건 보였는데 북한에서 수령이 제일이고 수령이 하늘인 북한에서
김정일이를 죽이겠다는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걸 뭐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과연 저는 되게 어쨌든 신선은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취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왜 북한 주민들이 보여주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적 없이 순한 재미로 보면 안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북한은 김정일이 암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건 큰 저거죠. 타격이 오죠. 취지 그 의원님 혹시 취지 따로 있었나요? 저도 이제 초롱 씨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영화를 왜 도대체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주민들한테 자 이런 주변에도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그렇죠. 노리는 간첩들이나 어떤 테러 분자들이 많다라는 각성을 시켜주려는 의도였겠죠. 결국은. 그러나 그 각성보다는 아 저렇게 해서 죽을 뻔도 했구나라는 맞아요. 그런 효과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김일성, 김정일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마지막 장면에 아들이 나오는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김정은을 현존하는 인물이잖아요. 그거까지 보여주면 더 약간 뭐 모방범죄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역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걸 보고 아, 야 나도 북한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인데 야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런 모의도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게 없었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영화는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까지 통제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말한 2차 영화 혁명의 실제 효과는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보여주기용 변화에 그친 거예요? 북한이라는 사회는 워낙에 좀 호세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나 보여주기도 보여주기지만은 이제 저런 2차 영화 혁명 같은 거는 김정은이 자기 체제를 위해서 자기가 내놓은 구상이란 말입니다. 이건 보여주기보단 진심이 더 강하죠. 실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영화를 봐야 되는데 내가 만든 영화만 보고 한류라든가 미국 영화를 보지 말아야 된대라고 하니까 여기 진심을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아까 초롱 씨도 말씀하셨지만은 호점들을 보이잖아요. 결국은 넘을 수 없는 벽들은 있어요. 그 넘을 수 없는 벽들은 있지만은 결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하는 과정은 보여주고 있다. 그 변하는 과정은 진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진심을 그 쏟아보야 주민들이 그 영화를 보고 주민들이 그 영화를 봐야 한류가 막히니까 좀 호풍이나 보여주기보다는 좀 진심이 좀 더 많이 들어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영화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영화는 더 화려해졌고 소재는 더 파격적이지만 관객은 말할 수 없고 영화는 여전히 체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북한의 영화 혁명은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더 정교해진 선전이었을까요?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